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경제개발 60년 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제목을 위기 이후 세계화의 양지와 음지로 잡았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에 세계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그 양지와 음지가 뚜렷하게 대비돼서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맨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색 이 선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에요. 1997년부터 2020년까지 표시해 봤는데, 자, 이 실선 자체로 보면 이게 뭔가 약간 낮아지는 듯한 것 같습니다. 이 추세선이 있어요. 이 전반적인 성장률이 어떤 추세를 보이냐 하는 그 추세선인데 가는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5%예요. 딱 봐도 연간 5%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그리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4.3%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3.0%,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2%예요. 연평균 2%. 그러면 성장률이 결국 2000년대 전반에 연평균 5%에서 201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2%로 떨어진 거죠. 꾸준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계속됐는데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 성장률 자체는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떨어진 수치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7, 8% 정도 됐어요. 제일 좋은 성적표 나온 것이 2000년부터 2005년인데 이때 5%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는 성장의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우 낮은 성장률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게 됐느냐? 자, 성장을 좌우하는 가장 일차적인 요인은 투자예요. 투자율이 어떠냐? 총 고정자본 형성률이 어떠냐? 그것이 높으면은 보통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총 고정자본 형성률, 투자율이 낮아지면은 성장률도 낮아집니다. 자, 총 고정자본 형성률은 외환위기 일어나던 해만 해도 거의 37% 이렇게 됐었는데 98년도에 뚝 떨어졌어요. 30% 이하로. 이때 엄청난 경제 쇼크가 왔으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겠죠. 투자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복되는 데 싶었지만은 결국은 30%를 약간 넘었다가 결국 나중에 30% 정도에 머물렀다 하는 겁니다. 이 30%의 총 고정자본 형성률은 한국에 있어서는 1980년대에 총 고정자본 형성률입니다. 1990년대 투자의 시대에는 거의 40%였어요. 그랬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총 고정자본 형성률이 떨어져서 1980년대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외환위기의 영향이죠.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개혁을 하고 특히 민간 부문, 기업 부문에 대해서 대대적인 규제를 가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율이 이렇게 낮아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장률이 낮아진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이후에도 어쨌든 5%, 4%, 3% 이런 식으로 성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을 이끈 요인은 뭐냐? 그건 수출이에요. 수출입니다. 자, 이 점선은 GDP 중에 수출의 비중이에요. GDP 중에 수출의 비중이 한 2000년부터 2005년 이 무렵에는 30%를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2000년대 후반에 가면은 거의 50%까지 육박합니다. 급등하죠.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는 50%도 넘어갑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대략 3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까지 수출 비중이 커졌어요. 그만큼 수출이 잘 됐다는 얘기죠. 결국 이 수출에 의한 수출이 이끈 성장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2000년대 이후에 수출은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1차적인 요인은 환율입니다. 자, 외환위기 때 환율이 엄청나게 뛴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한때 1달러당 2,000원도 넘었었죠. 외환위기 전에는 1달러에 800원, 800원대였어요. 자, 97년에 연평균 환율은 1,000원이 안 됐습니다. 자, 98년에 연평균 환율은 1,400원을 넘었고요. 그 이후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2007년도까지는 떨어졌어요. 거의 1,000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는데 2008년, 2009년에서 다시 급등했고요. 그 이후에 낮아지긴 했지만은 1,000원은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돼 오다가 최근에 다시 1,400원대로 올라갔죠. 자, 여기서 2008년, 2009년에 올라간 것은 이때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외자가 유출이 되면서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던 겁니다. 자, 2006년, 2007년 이때는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결국 2000년대 이후에는 환율이 거의 1,100원, 1,200원 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높은 환율이에요. 환율이 높으면 수출이 잘 되겠죠. 바로 그 영향으로 수출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출액이 예를 들어 1997년, 98년 이때는 한 1,400억 달러 뭐 이 정도였다가 2010년대 초에는 6천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것이 전부 환율의 효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는 환율의 영향이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수출이 수입을 초과했습니다. 무역 흑자가 항상 났는데 특히 2010년대 중엽을 전후해서는 이 무역 흑자 폭이 대단히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환율이 수출을 급성장시킨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은, 자, 좀 전에 언급한 환율은 명목 환율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환전을 한다거나 그럴 때 접하게 되는 환율입니다. 중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무역 상대국과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질 환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한 환율, 이것을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실질 실효 환율이야말로 무역, 수출과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 실효 환율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70년대, 80년대 전반까지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90년대에 상승 후에 하락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자, 외환위기 나던 해를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했어요. 이 선 이후, 외환위기 이후에는 급등락을 좀 보이는데 이 평균적인 수준 자체는 외환위기 이전의 실질 실효 환율 수준보다 높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여기 100 정도라고 하면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120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을 늘리면 그에 따라서 원자재와 설비 자본재 등의 수입이 늘어나죠. 그래서 수출이 늘면 수입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의 무역 의존도, GDP 대비 무역 비중은 커지게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GDP에서 무역의 비중은 한 60 정도예요. 60% 정도인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100%도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어떠냐? 다른 나라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이 2016년도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무역 의존도가 당시 78%인데 이때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미국은 무역 의존도가 27%예요. 중국 37%, 일본 31%, 독일이 좀 높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84%. 러시아, 호주 다 낮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 또는 소규모 개방경제들, 이런 경우에는 무역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홍콩은 GDP 대비 317%, 네덜란드는 154%, 뭐 이 정도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네덜란드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요. 어쨌든 일본이라든가 독일, 러시아, 호주 이런 나라들과 견줄만 한데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또는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이 80% 정도의 무역 의존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높은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출 비중이 이 2000년대 초에만 해도 30% 초반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10년 뒤 2010년대 초에는 50%도 훨씬 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수출의 비중이 커지는 데에는 세계화, 그 중에서도 생산의 국제화의 영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최첨단 제품,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 부품들이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나듭니다. 한 제품의 생산 단계가 국제적으로 분산됨으로써 한 부품이 여러 번 국경을 넘나들게 되는 것을 생산의 국제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부품의 수출액이 여러 번 최소한 2회 이상 중복 계상이 됨으로써 수출액이 부풀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30%에서 50% 이상으로 커지게 된 데에는 이렇게 생산의 국제화에 따라서 무역액이 과대 계상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점만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출액이 늘지 않았는데 단순히 중복 계상돼서 이 수출 비중이 커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출액 자체는 커졌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속도로까지 커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출품의 내역 그리고 그 주요 대상국의 실태를 좀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에 수출 증가의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이죠. 이 2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4.2배 커졌어요. 97년에 1362억 달러였습니다. 2017년에 5737억 달러예요. 이게 4.2배입니다. 그런데 수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의 비중이 커졌어요. 이미 97년에 아시아로의 수출이 5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절반이죠. 2017년에는 59%, 거의 60%를 차지하게 이릅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어느 나라냐? 중국과 동남아가 태반이에요.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수출 중에서 일본의 비중은 8%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줄어들었고 중국과 동남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품목별로는 어떠냐?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한 것이 전자기기, 기계 및 운수 장비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죠. 1997년에는 절반 정도였어요. 전자기기, 기계 및 운수 장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 마찬가지로 2017년에는 이 전자기기 및 기계 운수 장비가 전체 수출의 59%,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이 20년간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증가된 수출은 어떤 부분이냐, 어느 나라로 간 거냐를 따져본다면 결국 아시아로 간 전자기기, 기계 및 운수 장비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아시아가 세계 전자기기, 전자제품의 중심 생산 기지가 됐습니다. 일본과 한국, 대만에서 부품이 생산이 되고 그것이 중국에서 또는 동남아에서 조립이 되면서 세계 전자제품이 공급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동남아시아와 중국이 90년대 이후에 세계 전자제품의 중심 생산 기지가 됐는데 바로 그 흐름이 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 또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지역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세계적인 전자제품의 생산 기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이 20년간의 수출 변화였다고 하는 거고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세계화의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변화의
한국이 그 흐름에 잘 올라탔던 것이 이 20년간의 수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한국이 세계 가치 사슬의 중류에 있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강물이 있으면 강에 상류가 있고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겠죠. 자, 핵심 부품들이 생산이 되고 그 핵심 부품이 최종적으로 조립돼서 최종 소비재가 만들어지는데, 최종 소비재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이 무역 흐름의 하류라고 할 수 있고요. 최초의 핵심 부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무역 흐름의 상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축이냐? 미국과 일본에게서 핵심 설비와 부품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재가 중국과 동남아로 가요. 중국과 동남아는 그것을 최종 소비재로 가공해서 미국 등 전 세계에 수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무역 가치의 사슬, 밸류 체인에서 우리나라는 요 상류에 있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하류에 중국과 동남아를 잇는 중류다 하는 겁니다. 뭐 대만도 성격이 비슷해요. 대만도 중류라고 할 수 있고요. 세계 가치 사슬이 중류의 자리를 잡으면서 수출액을 대폭 늘린 것이 바로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의 핵심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환위기 이후에는 세계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 세계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은 차등 발전을 합니다. 어떤 산업은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에 어떤 산업은 아주 저조한 성장세 혹은 쇠퇴하기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97년부터 2018년까지 한 20년이 좀 넘는데, 이때 우리나라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 배율을 보면요, 농림업은 거의 제자리예요. 20년 사이에 16%밖에 안 커졌다. 줄어든 업종도 있어요. 생산액이 줄었어요. 광업입니다. 광업은 74%가 됐어요. 26%가 줄었습니다. 건설업도 제자리입니다. 건설업도 6%밖에 안 늘었어요. 거의 제자리입니다. 반면에 제조업은 3.24배가 됐어요. 제조업은 무려 224%나 증가했고요. 전기, 가스, 수도업이 2.5배로 커졌고 서비스업이 2.11배로 커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기간 동안에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겠죠. 제조업의 비중이 20%에서 29%로 거의 10%포인트까지 커졌습니다. 이 20%대 말의 이런 제조업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경우예요. 이런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거의 중국, 독일 이런 나라와 맞먹을 정도로 제조업의 비중이 아주 커진 그런 제조업 강국이 됐다 하는 겁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약간 줍니다. 55.8%에서 52.9%로요. 그런데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에도 여러 업종이 있잖아요. 각각이 동일한 그런 성장을 보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명확한 수치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도가 약간 다른데 1999년, 2007년, 2017년입니다. 이 사이에 제조업은 거의 3배 이렇게 크게 성장했는데, 그 내부에서도 비중이 커지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업종이 있고 상대적으로 처지는 업종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알아보면요, 여기 제가 역삼각형 표시를 해놓은 것이 비중이 줄어든 업종이에요.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및 가죽 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양산업들이에요. 비중이 줄었습니다. 비중이 커진 것은 여기 빨갛게 표시한 것들이에요. 금속 제품 제조업, 컴퓨터 및 전자, 광학기기 제조업. 여기 광학기기라는 것은 영상기기 제조업을 말합니다. 또 정밀기기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이런 부문들은 비중이 아주 커지거나, 운송장비 제조업은 그 비중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화학제품 제조업도 비중이 커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조업 전체가 커지는 속도만큼은 커졌다 하는 거고요. 이 쇠퇴한 업종의 그 비중 감소분을 그대로 독차지한 것이 어디냐? 컴퓨터 및 전자, 광학기기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내 비중이 20%에서 28%로까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내 제조업에서
경공업은 완전히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는데 특히 컴퓨터 및 전자, 광학기기 제조업이 성장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세계화의 효과인 것입니다. 이어서 서비스업의 구성 변화를 보면요. 마찬가지로 99년, 2007년, 2017년인데 도소매 및 숙박 음식업 이 비중이 한 3%포인트 정도 줄었어요. 운수업도 줄고 금융 보험업도 약간 줄었습니다. 부동산업도 약간 줄었어요. 커진 것은 어디냐? 사업 서비스업이에요. 10%에서 15% 선으로까지 커졌어요. 그 다음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이건 정부 서비스죠. 정부 서비스의 비중이 한 1%포인트 정도 커졌고 교육 서비스업 제자리예요. 8.8에서 8.7. 커진 것이 또 뭐냐?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에요. 4%대에서 7%로까지 커졌습니다. 자, 우리가 자영 서비스업 하면 떠올리는 게 도소매 및 숙박 음식업이잖아요. 장사하는 거요. 이 비중은 줄었는데 어느 게 커졌느냐? 사업 서비스업과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에요. 자, 고령화가 됐죠. 간병인 또 이와 관련된 의료, 간호 서비스의 증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비중이 커지는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고부가가치 업종은 아닙니다. 또 사업 서비스업은 뭐냐? 이 중에 고부가가치 업종은 법무법인, 법무 서비스, 또 회계법인의 회계 서비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냐? 바로 콜센터입니다. 지금 시도 때도 없이 뭘 권유하는 그런 안내 전화를 받잖아요. 그 콜센터 업무가 이 대표적으로 사업 서비스업에 들어가는데 콜센터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텔레마케팅도 커지고요. 그래서 사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 콜센터, 텔레마케팅, 고부가가치 업종은 아니죠. 자, 이처럼 산업의 격차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런 대분류 업종 간의 차등 발전이 있고요. 또 같은 제조업 안에라도 그 중분류 또는 소분류 업종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업 간에 또 차등 발전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산업 간, 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가 됐어요. 자,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이 있고 또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화에 휩쓸려서 떠내려간 거의 사라져버린 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섬유산업이죠. 2010년대 말에 제조업 내에서의 섬유산업의 비중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세계화에 바로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세계화의 기회조차 없어서 정체 양상을 보인 산업도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내수 서비스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산업 간 또는 기업 간에 큰 격차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세계화의 편승자와 낙오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산업별로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정보통신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이 산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을 보겠습니다. 2004년에 보면은 이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또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뭐 격차가 있긴 있습니다. 격차가 있는데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좀 비슷한 수준을 보였어요. 그런데 2010년대 말이 되면은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이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정보통신업은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의 1인당 생산성은 어떠냐? 2천만 원에서 2,400만 원? 이거밖에 안 늘어났어요. 격차가 확대가 됐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거리가 커졌다는 것만이 아니고 비율상으로도 이 2004년에는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의 3배였는데 2017년이 되면 4배가 됩니다. 자, 승자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이에요. 패자는 누구냐? 이 밑에 몰려있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건설업 등등입니다. 제가 여기 삼성전자를 표시했는데
자, 삼성전자가 2017년, 2018년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보면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빨간 게 매출액이고 파란 게 영업이익입니다. 2000년에 매출액이 41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6조 원이었어요. 이것만 해도 당대 우리나라의 최고 성적이고 역사적으로도 최고 성적이에요. 그런데 2017년, 2020년 이쯤 오면은 매출액이 거의 6배 이렇게 늘었어요. 2017년에 228조, 영업이익은 47조, 영업이익률이 무려 한 20%에 달하죠. 2020년에 영업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39조 원. 이런 엄청난 성적을 거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얼마냐? 8억 원이에요. 8억 원. 삼성전자의 부가가치 생산액을 그 종업원 수로 나누면 8억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조업 평균은 1억 원인데 이 내에도 큰 편차가 있는 거죠.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1인당 8억 원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화의 승자죠. 삼성전자는 세계화의 승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럴 때 이 삼성전자와 이 다른 저생산성 업종 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화에 편승해서 호성적으로 올리는 업종에서 고용이 대폭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생산성을 보이는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대폭 늘어난 것,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같은 시기입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취업자가 350만 명이 늘었어요. 350만 명이 늘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늘어났느냐 또는 어디로 갔느냐? 제조업이 성적이 좋잖아요. 그런데 제조업의 고용이 늘어난 거는 32만 명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갔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이렇게 갔어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가서 133만 명, 사업 서비스업에 110만 명 이렇게 갔습니다. 이 취업자 증가분의 거의 3분의 2가 이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으로 갔어요. 즉 사회복지 시설의 간호인력, 간병인, 또 콜센터의 콜 직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04년에 비해서 2017년에 오히려 줄었어요. 5,1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사업 서비스업도 줄었어요. 어쨌든 10몇 년 동안 오히려 1인당 생산성이 줄었고요. 교육 서비스업도 거의 제자리예요. 자,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저생산성 업종, 이곳에 고용이 대폭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격차가 커지겠죠. 전기, 전자 업종의 취업자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직원 이런 사람과 이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바로 이 근로소득자 간 격차 확대, 이것이 소위 2000년대 이후에 이야기하는 양극화 또는 불평등 심화의 주범이에요. 핵심이고 그 진상입니다. 자, 세계화 이후에 세계 소득 수준별 1인당 실질소득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 곡선이라고 하는데 뭔가 코끼리처럼 생겼잖아요. 코끼리 머리가 여기 있고 코끼리가 코를 뻗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 전 세계 인구를 소득 수준이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이렇게 분포를 시켜요. 그랬을 때 1990년 이후 2010년까지 결국 세계화가 진행된 시기에 바로 50%에서 60% 사이, 그러니까 중간 약간 위죠. 이 사람들의 소득이 거의 70%, 60%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제자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소득 80%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20%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득이 제자리예요.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왜 그러느냐? 바로 세계화에 따라서 선진국의
많은 공장들이 중국과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로 대거 옮겨갔고요. 그에 따라서 선진국의 중하위 소득자들은 세계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소득이 제자리인 겁니다. 거의 안 늘었어요. 아까 보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 서비스업 종사자들, 이 사람들도 대략 이 부근에 있는 겁니다. 소득이 안 늘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의 최상층 소득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세계 상위 소득 수준에 있으면서도 소득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 코끼리 그래프는 세계화에 따라서 세계 전체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데 각국 내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바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화에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외환위기 이후에 세계화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업종 간, 기업 간 큰 격차가 나타났고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의 양극화라든가 소득 불평등은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썼다거나 재벌이 골목 상권을 침해했다든가 재벌이 근로자를 착취하거나 또는 협력업체를 착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협력업체는 매출이 늘고 그 근로자들의 소득도 늘었어요. 반면에 아예 이러한 수출 대열에 참여할 기회조차도 없었던 서비스업, 보건복지 서비스, 또 사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업종이 저생산성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격차 확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